제 인생책 5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5권을 다 소개해드리고 찾아보니까 그 영상들을 모두 다 찍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인생책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을 5개를 모두 다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이걸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5권을 읽은 그런 효과가 나니까요. 특히 운전할 때, 청소할 때, 이동할 때, 시간이 될 때, 자기 전에도 좋습니다. 그럴 때 이걸 계속 듣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자극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장에 발전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런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기 전까지는 정말 좀 허투루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시간 관리 방법을 알고, 참고로 이건 책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어떤 한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로축을 이렇게 한 줄 끊고 그리고 가로축을 한 줄 더 그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다가는 중요도라고 표시를 했고요. 가로축에는 긴급성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면마다 1, 2, 3, 4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만약에 오늘 하루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긴급성은 있고 중요도가 높은 일, 즉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일 당장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공부라든지 안 그러면 오늘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중요하고 급합니다. 이런 일을 발등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 운동, 다이어트, 독서.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운동이나 다이어트, 독서를 오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급함은 작습니다. 근데요, 이런 일은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내 일, my work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일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급하긴 해요. 예를 들어 심부름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가 블로그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 체크, 카톡 보는 거, 메일 체크하는 거. 긴급하잖아요. 알람이 탁 들어오면 긴급성이 팍 들어와요. 근데 지금 당장 이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중요성, 즉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일들을 세 번째는 새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알람이라든지 이런 게 탁 치고 들어오면 새치기 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런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게임이라든지 TV 시청, 유튜브. 이런 일은 사실상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을 시간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 선생님은 저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넌 하루를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거니? 여러분들은 이 4개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당시에 저는 자신 있게 저는 1번을 먼저 할 겁니다. 왜? 중요하고 긴급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글쎄, 성공한 사람들은 1번보다 무엇을 먼저 했냐 하면 2번을 먼저 했단다. 내 일을 먼저 했단다. 에? 1번이 안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었어요. 야, 내가 주변에 사람들한테 책 쓰라고, 글 쓰라고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다니냐. 근데 사람들 책 쓰는 사람 봤냐? 아니요. 저도 좀 찔리네요. 저도 안 썼는데. 야, 이게 바로 진짜 중요한데 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생을 보면 책 쓰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요, 급하지 않아요. 오늘 안 쓴다고 해서 저에게 무슨 타격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내 일, 진짜 내 일은 내일로 미룬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내일, 즉 운동, 다이어트, 독서는 다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거죠. 전 이걸 깨닫고 나서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저 그러면 저도 2번부터 할게요. 2번부터. 즉 저도 책 쓴다고 말만 하고 맨날 미뤘는데 오늘부터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계속 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두 번째인 내 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한 10개월 해서 나중에 책을 출간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여기 있네요. 쪽지게 파워포인트. 네, 이렇게 저는 정말 중요한 2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모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되는구나를 알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즉, 중요한데 긴급하진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블로그에 글을 계속 올렸더니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이걸 보고 강의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는 강사가 되었고요. 전국구 강사가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 관리를 알고 나서부터 2번을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은 점점 성장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여기에 7가지 습관 중에 바로 세 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파트에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시간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이워크 두 번째 시간은 내일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일을 하는 사람은 내 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4개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도 해보니까요. 이 두 번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했고 제 꿈이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꼭 2번 찾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러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북스킹 해봤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목표들은 세우셨나요? 네, 저는 물론 어제 조금 몸이 아파서 좀 힘들게 이렇게 썼습니다. 다 써가지고 10개의 목표를 다 세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데요. 이 목표를 세우면 사람들의 몇 %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연구 결과, 그리고 미국 조사인 듯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해 결심이 성공할 가능성은 8% 정도랍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목표들이 거의 안 이루어졌는데 반성적 사고 기억나시나요? 네. 한 해가 끝나고 나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의 목표들을 반성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다 체크했습니다. 작년에도 10개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에 제가 한 7개 정도는 조금 근사치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좀 많이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세울 때도 이걸 반영해서 반성적 사고로 세웠는데요. 저는 이제 세운 목표들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목표를 세울 때 정말 큰 힘이 됐던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짜잔, 습관의 재발견. 자, 제 옆에 보시면 별표 2개.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고 등급이 별표 3개라고 했죠. 2개. 이 책 엄청나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새해 목표 무조건 성공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이 책을 지은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요, 평범한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스티브 기즈가 매년 목표를 세웠는데 대부분 다 망했대요. 다 망하고 나서 이거 성공이라는 게 이거 라스베가스 가서 차라리 이 도박을 해서 성공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 정도까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요, 이 스티븐 기즈가 한 날은 약간 체념상 어떤 목표를 세웠느냐. 이렇게 목표를 세웁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1개.
하는 게 자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팔굽혀펴기 한 개, 하루에 한 개씩 가능할까요? 네, 엄청 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목표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스티븐 기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래도 한 개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하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목표들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개를 하고, 근데 뭔가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했어요. 10개 한 날도 있었고 5개 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턱걸이도 몇 개 하고, 일명 관성이 붙으면요 조금 더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의 팔굽혀펴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잠에 자려고 누웠는데 안 한 거예요. 팔굽혀펴기 한 개를. 그래서 벌떡 돌아 눕고 한 개 하고 바로 또 잤대요. 네, 자기가 생각해봐도 정말 웃겼대요. 그렇게 팔굽혀펴기 매일 한 개를 1년 동안 했는데요. 모두 다 성공했습니다. 스티븐 기즈는요, 이때 느낀 게 있었대요. 이 팔굽혀펴기 한 개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약간 성공의 그런 맛이라 그럴까? 나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전문 용어로는 자기 유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팔굽혀펴기 말고 하나의 또 목표가 생겼는데요. 이제 조금 더 높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2페이지 이상 읽기. 즉 하루에 한 장 읽는 거예요. 한 장. 솔직히 책 한 장. 요거 한 장 보는 거예요. 물론 책마다 다르겠지만 이거 한 장 보는데 몇 분 걸릴까요? 네. 만약에 진짜 글이 이렇게 적다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1분에서 진짜 길어도 2분, 정말 빽빽하다 그러면 정말 길어도 5분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 목표들을 해냅니다. 물론 그 한 장 읽다 보면 재밌으면 막 어떤 날은 100장씩 읽었대요. 그렇게 간성이 붙어가지고 많이 한 날, 적게 한 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었답니다. 아니, 하루에 한 장을 읽었답니다. 네. 자, 그러다가 또 3년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읽고 자기의 경험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많이 썼을까요? 적게 썼을까요? 네, 정말 적게 씁니다. 얼마나 썼냐? 하루에 2-3줄 썼대요. 참고로 2-3줄 쓰면요, 나는 오늘 뭐뭐 했다 이러면 벌써 한 줄이에요. 네, 그래서 뭐뭐 느꼈다 이러면 거의 2-3줄이에요. 이 정도로 시작해서 어떤 날은 정말 장문의 글을 쓴 날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했답니다. 그렇게 쓴 글을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이게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글을 읽은 출판사에서 야, 이거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했는 거 출간해야 되겠다라고 스티븐 기즈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스티븐 기즈는 이 스토리와 그리고 이 내용을 담아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습관의 재발견.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내 인생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인생이 점점 습관의 힘이 약간 생겼고요. 점점 커진 힘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네, 여기 적혀 있죠.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들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 네, 이거였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책을 보고 나서 내가 블로그에 엄청난 장문의 글이 아니라 정말 짧은 글이라도 계속 쓰자. 그렇게 해서 계속 써내려갔어요. 쭉 써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모은 글이 저는 이 책이에요. 이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보신 요 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되는 이런 글들을 썼어요. 저도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 즉 목표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육.
봐봐요. 우리가 헬스장에 처음 갔어요. 헬스장에 처음 갔는데 근육도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엄청나게 무거운 한 20kg, 30kg짜리를 막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며칠 갈까요? 네, 한 이틀 하고 나면 여기 어깨 아파가지고 못 나가요, 못 나가.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자신의 목표를 정말 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령을 갖다가 1kg짜리를 한 번 든다라고 생각하고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사용하듯이 목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를 지금까지 그 목표의 근육이 조금 있다면 좀 큰 목표 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 목표의 근육이 별로 없다면 실패하지 않는 정말 작은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목표의 근육이 커져서 이 스티븐 기즈처럼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계속 했고요. 올해는 제가 이 습관의 근육이 있다 보니까 뭘 할 거냐, 유튜브에 일주일에 2개씩 업로드한다. 이게 제 올해 목표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잘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그 목표에 반드시 저도 도달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 여러분 정말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셔서 이 목표들을 계속 이어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목표의 근육이 커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습관의 재발견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한 기자가 박지성 선수에게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만약에 축구 선수 아니고 다른 일 했으면 어떤 일 했을 것 같아요? 라니까 박지성 선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통닭집 사장이랍니다. 에? 왜 통닭집 사장이에요? 하필이면? 축구하고 관련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축구를 못했다면 저는 낮에는 축구하고 밤에는 통닭을 판매하는 통닭집 사장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도 축구를 하겠다. 즉 원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번 알아보니까 펠프스는요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그냥 언니 수영만 한대요. 야, 그래서 그 금메달을 28개를 총 다 딴 것 같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요, 이게 일을 막 널브러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습을 못하죠. 왜냐?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 퍼져 있었던 것이다. 맞습니다. 저도 어떤 일 할 때 정말 다양한 일 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뭐가 안 돼요. 정말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온전히 하루를 비우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정말 글이 나오지, 강의 다녀오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면 신기하게 글이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비법이었는데 단 하나의 일에 모든 정신을 집중할 때, 그때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파레토 법칙도 마찬가지인데요. 80대 20 법칙. 이것도 보니까 원띵 20%가요 80%의 결과를 불러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20%, 즉 하나가 정말 더 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즉 이 하나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20%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찾게 되면 훨씬 더 큰 결과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를 보니까 그 원띵에 투자하는 비용을 일정 비율밖에 안 들어간대요. 자,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원띵을요, 네, 하루의 절반 이상 이렇게 투자한다고 합니다. 투자한 시간의 대비를 보면 1대3이죠. 네, 근데 결과는요, 완전 달라집니다. 8대24로 훨씬 더 큰 양이 오른쪽 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띵을 찾고 거기에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띵을 찾고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계속 집중하지 않게 되면 한 개 하다가 도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한 다음에 다른 일 하다가 다시 이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야, 이 주기 보니까 가장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제 영어 공부입니다. 네,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부터 해서 약 한 9년 가까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도전하고 포기하고 다른 일 하다가 다시 그걸 했어요. 즉 이렇게 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기 위해서는 도전을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몰입해야 된다는 거. 계속 시간을 투자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 성공의 벽을 뚫어서 돌파구를 찾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이 돌파구를 뚫을 수 있을 때까지 집중해서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도 예전에 처음에 강의할 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다른 일을 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원띵이라는 책을 보고 내 인생을 반전을 부를 수 있는 하나의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강의였습니다. 자,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저는 나머지 일들을 최대한 뒤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집중했습니다. 10년 동안 집중해서 이 일만 했더니 감사하게 전국에서 정말 많이 섭외가 들어와서 현재는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 원띵을 더 크게 해서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자 또 강의에 집중하기로 한번 마음먹었습니다. 북스킹.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와닿았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단 하나의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모든 일이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강의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음에 제 강의 갈 때 또 강의 자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맞지만 강의 준비를 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띵을 하고 있죠.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가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top everything, do one thing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띵을 북스킹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중이 잘 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하는 일보다 이 집중도가 깨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북스킹을 찍고 있다가도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벨이 울린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벨을 눌러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요, 디버크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디버크가 뭐냐면 완전한 집중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직업적 활동을 디버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완전히 몰입되고요. 그 주변에 누가 지나가도 신경 안 쓰이고. 여러분 그런 적 있었죠? 막 책 같은 거, 저도 책을 막 보다 보면 어떤 책을 보다 보면 시간이 휙 하고 지나가 버려요. 다른 책에서는 플로우, 몰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몰입, 즉 딥워크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고품질의 작업 성과는 투입 시간 곱하기 집중의 강도. 즉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집중의 강도, 다른 말로 딥워크입니다. 딥워크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습니다. 딥워크를 잘하게 되면 첫 번째, 어려운 일을 좀 더 빨리 익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딥워크에 빠지면요 훨씬 더 탁월한 성과를 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도 줄어드는 그런 다양한 딥워크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딥워크에 빠지지 못할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책에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분주함과 생산성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과 생산성, 처음에 딱 들으면 알겠죠. 근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하루가 정말 바빴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내가 뭐 했는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어요. 그게 분주함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어요. 이건 생산성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딱 하려고 책상에 딱 갑니다. 근데 이 책상이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요. 지저분하면요,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시험 전날에 책상 정리를 합니다. 책상 정리를 막 해요. 치웁니다. 3시간 정도 치워놓고 실질적 공부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4시간이나 공부했어. 이게 실질적으로 4시간 공부한 겁니까? 아니요. 1시간 했어요. 이거 정말 비효율적이죠. 이 청소가 부지런하긴 한데 이걸 갖다가 본인의 그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주함이 생산성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책상 정리를 미리 해놓고 아니면 이 공부에 대한 집중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시험 다 치고 책상을 정리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성과 분주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버크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위 잔류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몰입이라는 순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5분, 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한 20분 정도 걸린답니다. 이렇게 그 워밍업 시간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빠져나오는 데는 금방 빠져나와 버려요. 참고로 이렇게 우리의 디버크를 방해하는 요소들 뭐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에서 알람, 즉 카톡이 한번 울립니다. 그러면요,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톡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답장해주고 나면 디버크에 확 빠져나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데는 한 15분 정도 걸렸다면 빠져나오는 데는 5초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위 잔류물의 끝판대장이 있죠. 뭡니까? 네, 맞아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카톡 하나면 괜찮은데요, 카톡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어플에서 이런 알람을 보냅니다. 보낼 때마다 확인하게 되면 정말 디버크 몰입을 방해합니다.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주위 잔류물이 많아서 현대인들은 그 집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책상에서 책을 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쇄형이죠. 폐쇄형. 네, 그 세 공간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1번과 2번, 여러분 어디서 공부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고 디버크가 잘 될까요? 네, 맞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주위 잔류물이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양쪽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옆 사람이 바로 주위 잔류물이에요. 두 번째는 앞쪽에 보면 책이 너무 많죠. 볼거리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주위 잔류물들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1번에는 주위 잔류물이 엄청나게 많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2번이 훨씬 더 디버크에 빠지기 좋고요. 좋은 환경입니다. 요즘 보면 사무실도 이렇게 오픈형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오히려 그 집중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주위 잔류물이 적은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위 잔류물들 때문에 디버크를 잘 하지 못합니다. 디버크를 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무료함을 참지 못해서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무료함을 대부분 참지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저희 집이 12층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유튜브를 켜놓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횡단보도에 서서도 저 스마트폰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무료한 시간을 어느 정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요, 이 무료한 시간을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의지력도 소비되고 그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 해야 될 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빈 공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비상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쓰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상적인 작업을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도 어쩌면 이렇게 비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눌러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워낙 이 무료함을 참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대회도 나왔답니다. 멍 때리기 대회. 네, 현대인들이 워낙 멍을 못 때리니까 우승한 사람이, 이 아이가 우승을 했는데 아이보다 어른이 사색을 하거나 무료함을 견디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디버크에 빠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지, 디버크에 빠질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북스킹! 집중력을 높이는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생산성과 분주함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1시간 간격이나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시계부 혹은 데일리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적어보게 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는구나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일 수 있게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그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시간을 적어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산성과 분주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중요한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구분할 수 있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위 잔류물을 없애는 겁니다. 즉, 아까 말했던 디버크에 빠졌을 때 방해하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환경 설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환경 설정을 해서 잘된 케이스가 이 책에 있었는데요. 조앤 롤링이라고 그 해리포터 쓰신 분 아시죠? 이분이요, 워낙 유명하니까 기자들도 연락 오고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써야 되는데 방해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숨었습니다. 그 주변에서 찾아도 매니저 말고는 아무도 못 찾게 그 나만의 공간에서 아무도 방해가 없는 그곳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내려 갔다고 하고 거기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앤 롤링처럼 소설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주위 잔류물을 없앴어요. 조앤 롤링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데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어떻게 했냐면 집에 철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철장. 감방이라고 하죠. 그 감옥 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갖다가 막아놓고 그 안에서 아내에게 부탁했답니다. 내가 소설 다 쓰기 전까지 절대 문을 열지 마라.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철장 밑으로 이렇게 받아서 먹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신을 그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소설을 써서 그때 다 쓴 소설이 바로 벽오 금악도 이 소설이었습니다. 이회수 선생님도 이렇게 자신을 주위 잔류물이 없는 극한의 환경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주위 잔류물을 최대한 없애면 돼요. 자, 제가 아까 주위 잔류물의 끝판대장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자, 이 녀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행기 모드로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아니면요, 알람 소리가 들리거나 진동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그러면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제가 북스킹 하는데 전화가 3통이 울렸어요. 네, 3통이 울렸는데 저는 안 받았습니다. 왜? 그 디버크를 빠져나가기 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무음으로 보이시나요, 여기? 무음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은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게 이런 환경 설정을 해두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세 번째 방법은요, 피상적인 작업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피상적 작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건데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피상적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피상적 작업을 여러분들 아까 적어가지고 알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먼저 찾아내고요, 그걸 최대한 가깝게가 아니라 멀리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톡에 단체톡 있잖아요. 이건 저는 무조건 다 그겁니다. 무음입니다. 무음. 그리고 카톡뿐만 아니라 딴 거 있잖아요. 알람 오는 거. 그거 전부 다 여기 표시 안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위에서 확인하고 일자만 뜹니다.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으로는 올리기만 하고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또 피상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첫 번째 화면에 안 놓고요, 저 뒤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가급적이면 피상적인 일을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피상적으로 하는 일을 찾아보니까 이 네이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여기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계속 보다 보면 옆에 있는 또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계속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상적으로 뉴스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피상적인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메인 화면을 구글로 해놓습니다. 구글에 가면 이렇게
옆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어요. 검색할 것만 딱 검색하고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피상적인 작업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북스킹 디버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디버크는 정말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효율도 훨씬 올려줍니다. 심지어 에릭 바커는요, 21세기의 초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몰입하고 집중하고 디버크 순간이 현대인들인 정말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버크에 빠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산성과 분주함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위 잔류물, 즉 환경 설정을 통해서 주위 잔류물을 최대한 없애는 겁니다. 세 번째는 피상적인 작업을 차단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막 자꾸 하는 그런 일들을 최대한 할 수 없게 차단하는 게 집중력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버크를 북스킹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후회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돈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썼다라는 그 점이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부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 정말 학창시절에 무작정 공부했던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책 완벽한 공부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공부에 대한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부를 다른 말로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는 배울 학자고 습자는 익힐 습자죠. 자, 여러분, 배움이 중요할까요? 익힘이 중요할까요?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공부의 신 강성태 씨가 마리텔에 나와서 공부 잘하는 세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꼭 네모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자 공부를 잘하는, 즉 의대, 그리고 서울교대, 서울대학생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댓글로는 복권해라, 금년해라, 다시 태어나라, 과외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복 학습을 하라. 즉 다른 말로 복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반복 학습은 바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 즉 반복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사람은요, 감각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딱 들으면 들어오는 첫 번째 감각기억이었어요. 이 감각기억을 대부분 단기 기억까지는 갑니다. 즉 몇 분까지는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주가 지나면 장기 기억까지는 잘 안 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망각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습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복습 방법이 있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인출 효과를 통해서 복습하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인출은요, 말로 하다든지 요약한다든지 낭독한다든지 뭔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책 이야기했죠. 아웃풋 트레이닝. 영어로 하면 아웃풋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하면 바로 인출이죠. 이 아웃풋과 인풋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끄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이 책에는 이는 매우 힘든 작업이다. 하지만 이렇게 고된 작업을 할 때 뇌는 해부학적으로 변하고 장기 기억으로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인출 효과가 진짜 중요한 것을 쉽게 한 문장으로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할 때 잊기 어렵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게 공부할 때 잊기 어렵다. 무언가를 할 때 쉽게 배우면 쉽게 사라집니다. 어렵게 배우면 오래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출 효과, 다른 말로 아웃풋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인출을 통한 공부를 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스킹.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맞아요. 어려워요. 여기에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2006년 워싱턴 대학에서
A그룹과 B그룹을 모았습니다. 에세이를 하나 읽히게 하고 난 뒤에 A그룹에게는 5분 뒤에 시험을 쳤고요. B그룹에게는 다시 공부하는, 한 번 더 읽게 하는 그런 시간을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5분 뒤에 시험을 쳤습니다. A그룹과 B그룹 누가 더 시험을 잘 쳤을 것 같습니까? 5분 뒤에는요, 다시 공부한 쪽이 시험 친 쪽보다 점수가 좀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2일 뒤에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는요 A그룹이 B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뒤에 시험 쳤더니 A그룹, 즉 시험 쳤던 그룹이 시험을 치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서 월등히 더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시험을 친 사람들이 장기 기억으로 훨씬 더 많이 보냈다라는 결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우리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일본어 선생님이 매번 들어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늘이 만약에 12일이다. 12번을 딱 부릅니다. 12번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험 딱 하나 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문제를 못 맞추잖아요.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몽둥이,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긴 몽둥이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웅팍 웅팍 웅팍, 와, 손바닥이요 빨개집니다. 줄로 3선입니다. 아디다스입니다. 딱 하고 나면 그 뒤에 우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뒤에 사람이요 또 틀리면 또 맞아요. 맞으면 통과되면 그 뒤에 사람, 또 그 뒤에 사람, 그렇게 한 분단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옆 분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와, 이렇게 시험을 매번 보다 보니까 12번 근처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날 12번 근처에. 근데요, 무작정 다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도 가끔 틀려가지고 좀 몇 대 맞아봤습니다. 근데요, 시험을 치다 보니까 일본어가 정말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게다가요, 저는 1학년 때만 이 일본어 선생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나중에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매번 시험을 쳤습니다. 와, 당시에는 엄청 싫었어요. 엄청 힘들었고 싫었어요.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10년 만에 일본에 갔어요. 10년 동안 공부를 안 했는데 일본에 갔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히라가나라고 하죠. 다 읽혀요. 다 읽혀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말하는데요, 많이 들리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요, 영어보다 일어를 잘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바로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가면 저는 웬만해서 영어보다는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빌어 당시에 일본어 선생님 이무목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합니다. 저도 시험을 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꿨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요.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내서 한번 맞춰보는 시험을 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북스킹,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즉 말로 아웃풋을 하는 건데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요, EBS의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전교 1등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전교 1등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물론 많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 전교 1등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전교 1등은요, 친구한테 잘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을 제가 찾아봤는데 제대로 못 찾아서 중앙일보의 기사를 보니까요, 전교 1등의 책상이라는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친구를 가르쳐 주는 게 최고의 공부법. 내가 더 배워요. 전교 1등들은요, 가르쳐 준답니다. 가르쳐 주면 자기가 더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즉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하브루타라는 기법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유대인들의 학습법인데요. 유대인들은 도서관에서 막 떠든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막 가르쳐 준답니다. 그 대목을 잠깐만 보면요,
여기 보시면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말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책을 읽고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게 진짜 힘든데요. EBS에서 그 학습의 효율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EBS에서 학습 효율의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요. 강의 듣기가 5%, 그리고 읽기가 10%, 시청각 수업 듣기가 20%, 시범 강의 보기가 30%, 집단 토의가 50%, 실제로 해보기가 75%, 최고 효율이 좋았던 것은 바로 서로 설명하기가 바로 90%였습니다. 서로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북스킹 하잖아요. 지금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도 설명하잖아요. 말로. 정말 이 기억이 오래가요. 그리고 힘들어요. 힘들면 읽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 북스킹을 만들었는데요. 북스킹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실력이 훨씬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즉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서요. 실제로 강의 가면 정말 할 말들이 많아요. 왜? 네,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 기억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부했거나 책을 읽었으면 설명을 통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북스킹.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요약이었습니다. 요약 또한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정리한다거나 공부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교 1등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또 하나 있었는데요. 교과서를 많은 내용을 갖다가 자신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즉 요약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시험 보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전 놀러 다녔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놀러도 다니지만 이 시험 친 결과, 즉 맞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요약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형이 공부를 진짜 잘해요.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우리 형이 시험 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시험 치고 나면 맨날 놀러 다니냐? 그럼 놀아야지. 힘들었는데. 이러니까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맞춘 것을 보고 놀러 다니니까 공부를 못한다. 정말 기분 나빴어요. 야,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우리 형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형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을 봐야 다음에 틀릴 것을 다시는 안 틀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진짜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다시 요약하는 것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그 북스킹 한 것 중에 반성적 사고라고 하죠. 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능 치러 가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네, 교과서를 다 담아가지고 이걸 이만큼 쌓아가지고 막 무겁게 가요. 참고로 접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네, 맞아요. 요약본만 들고 갑니다. 요약본. 즉 오답 노트만 얇게 해서 딱 들고 가서 시험 치기 전에 빨리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죠. 근데요, 이거 다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요약본을 다시 빨리 보고 단기 기억으로 보내서 시험 치면 굉장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빌리면 안 돼요. 요약해 있는 거 빌린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만의 언어로 힘들게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또 보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스킹. 자, 공부를 잘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시험을 통한 인출 효과. 네,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두 번째, 말로 하면 효과가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약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요약을 통해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운 거, 독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셔서 기억력을 높이시고 이 기억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공부법을 북스킹 해봤습니다.